지금은 사실 고용하고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는 사실 결국은 이제 소비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연결고리는 결국 소비로 가는 걸 거기 때문에 사실 소비 같은 경우 소매 판매는 지난달에 사실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들이 지지난달부터 조금 이제 나타난 것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 소비까지 망가지면은 실제로 이게 관세 영향들이 물가 끌어올리고 고용 망가뜨리고 그리고 또 소비까지 망가뜨리면은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가격들에 세금이 붙어가지고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가는 사실 정책을 완화시켜주거나 정책을 변경하면은 사실 이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표가 실제로 나와가지고 시장에 부담을 주는 시점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시장의 충격이 정말 가해지면은 정말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매지스 굿이 시나리오대로 트럼프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도원 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루에 하나 시장이 이렇게 또 바로 반등할 줄은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밀리면 사자인데. 그러니까 밀리면 사자인데 조금 더 밀리기 바랬던 거죠. 사실 지금 고가권이니까 적당히 좀 밀려주는 그 지수대가 그래도 살짝 6,000원 좀 이렇게 간당간당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렇게 반등하니까 살 기회를 안 줘요. 근데 어제 저희가 빡. 맞아요. 빡빡. 자, 그래서 오늘 빡빡 올라버린 시장 속에서 하루에 하나 어떤 문장 준비하셨을까요? 네, 좋은 아침. 여도원 아나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헷갈립니다. 오르냐 내리냐, 실적은 좋을 것 같냐 안 좋을 것 같냐. 이럴 때 금융시장에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항상 위기와 기회는 외환시장에서 온다. 따라서 헷갈릴 땐 외환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환시장 어떠냐라고 보면 달러는 약하고 원화는 강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달러는 약하고 원화는 강세입니다. 달러는 약하고 원화는 강세라는 게 글로벌 유동성 국면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국면에는 위험자산, 즉 주식이 안 좋을 리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증권 8월 달에는 조정 국면에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조정의 이름은 도약이라는 말씀도 연이어서 드립니다. 헷갈릴 땐 외환시장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러가 약세다.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수치가 어떻게 되죠? 사실 최근에 다시 또 달러 강세처럼 100 가까이 올라왔었는데 현재 98. 98. 약한 건가요? 팬데믹 이후에 달러 인덱스의 평균 기준이 103포인트입니다. 103. 그것보다는 지금 5포인트 정도 낮아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디를 보냐에 따라 다르죠. 최근, 그러니까 연초부터 봤으면 달러는 꽤 강해졌다. 그러니까 한 2, 3개월 사이에 달러는 좀 강해졌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시계를 좀 넓혀다 보면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따라서 물론 1913년도를 100으로 해서 100이라는 게 기준이 있죠. 하지만 그 기준이 절대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가치로 환율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의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달러는 약하고 역외 시장에서 NDF에서 달러 환율은 강했다, 즉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나 이제 국채 시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어떨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달러를 보자. 지금 달러는 다시 한번 약세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거, 그 추이를 잘 지켜보시면서 시장이 어디에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될지 여러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글로벌 인터뷰, 오늘 어떤 분 함께 하시나 했더니 지난주에 나오셨던 이분이 진짜 열일하시네요. 네, 이분은 앞으로도 열일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증권에서 멀티플레이어로 일가견 있으신 분이죠. 해외 주석 분석실 박승진 실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좀 비슷하시네요. 뭐 저보다 훨씬 낫죠. 뭘 바르고 왔잖아요. 전 그냥 왔는데. 자, 오늘 우리 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크게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시장 반등 아니면은 지금 상황 속에서 뭐 경기 어떤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뭐 지난주에 저희가 FMC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FMC 때 사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일단 뭐 채권 시장에서의 변동성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단 증시에 관련해서는 사실 뭐 통화 정책이나 경제가 좀 흔들리더라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라보고, 그리고 또 주도주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밀리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갖고 있자.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저희가 오늘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전후로 분위기가 변화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는 살짝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감돌았어요. 네. 지금 그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는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밤 사이에는 또 확실하게 또 분위기가 네. 달라진 것 같아서 변동성은 아마 조금 더 남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경제 지표를 바라볼 때 그리고 또 사실 지난주에 FOMC 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변수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물가였습니다. 네. 관세의 영향들이었고요. 이 CPI나 PPI 뭐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이제 발표가 될 거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에 조금 시장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던 이중 책무의 하나는 또 고용과 다른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물가는 또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잠시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물가가 위로 더 높이 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지금 9월 FOMC에서 또 그 금리나 확률이 90% 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 뭐 한번 흔들 수는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지금 약간 시장의 믿음들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하나 먼저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은 아마 대응하실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7월 달 거죠? 네. 약간 오를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 그래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고용 지표가 6월 지표 때도 보면은 이 표면적으로는 숫자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지만 네. 사실 안에 내용들을 까서 보면은 이게 일시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게 보였고 실제로 이게 6월 지표, 5월 지표가 다 지금 하향 조정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고용지표에 대한 뭐 사실 뭐 BLS 국장까지 좀 잘리게 되는 네. 이런 이슈까지 발생을 했는데 물가도 마찬가지였다라 보시면 됩니다. 물가도 겉으로는 굉장히 좀 안정된 그림들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CPI 같은 경우도 사실 서비스가 좀 위축된 건 맞는데 상품 쪽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PPI 같은 경우도 뭐 이때 차트 하나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 유통업체들이 참고 있는 가격 전가를 안 하고 그냥 몸으로 막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어쨌든 마진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손실을 보면서 계속 기업 활동, 경영 활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격 전가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들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왠지 그냥 불현듯 다음 주에 물가 잘못 나오면 물가 관련돼서 하면 잘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이미 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마음에 안 들면 그 관련된 곳에서 수장들을 다 하나씩 해고한다. 그러니까요. 뭐 트럼프니까 또 안 그럴 수가 없다라고 또 단언할 수도 없네요. 자, 어쨌든 지금 실적 시즌을 계속해서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실적이 꽤 좋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워낙에 눈높이가 낮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2분기 실적이라고 하면은 4월, 5월, 6월 실적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4월 달에는 사실 뭐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관세 이슈가 시작됐던 이 달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4월에 이 관세 이슈가 시작되면서 미국 실적 추정치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낮아졌었습니다. 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 차트를 하나 같이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비중을 제가 왼쪽 차트 보시면은 이제 업종별로 저희가 쪼개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가운데 보시면은 S&P 500 지수의 이 서프라이즈 비중, 지난 녹색선이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의 비중인데 8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난 3분기는 70%대로 낮아져 있었고요. 이게 오히려 지금 2분기에 눈높이는 낮아졌으니까 이게 또 실제로 내는 성적표들이 눈높이는 충족시켜주는 성적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프라이즈 비중이 더 높아지는 이런 구조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EPS 증가율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이익 증가율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주도주들이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IT, 테크 쪽에서 일단은 역할들을 잘 하고 있고 뭐 이 기업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지수는 일단 크게 흔들릴 일이 없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나 경제 지표가 좀 흔들리더라도 실적에 받쳐주면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좀 저희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져오신 오른쪽 그 EPS 증가율이 네. 이게 이제 2분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기업의 실적들을 보면 눈에 띄는 게 에너지 소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할 때 지금은 약간 소외되고 또한 소재는 경기 시크리컬에 연동돼 있는데 분명히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분기도 플러스로 미국 기준으로 GDP가 전환됐고 또 아틀란타 GDP 나우를 보면 3분기에도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억눌려 있던 이런 업종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에너지 업종은 좀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랑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성이 어쨌든 이 변수가 생겨서 물가가 이상하게 튀는 것들은 좀 방어하자 이런 기조들이 굉장히 크고 사실 주말 사이에도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증산 이슈를 또 굉장히 또 크게 또 꺼내놓고 왔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내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 뒤에는 사실 뭐 저희가 너무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트럼프의 압박이 자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유가 반대의 기대가 형성이 될 수는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이 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에너지 업종이 잠깐 튀었을 때들이 보면은 이게 그 지난 7월 중순 이후로 에너지 업종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맞을 거 다 맞았다라는 그림들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스프레드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 쪽에다가 이제 열흘 내로 합의 안 하면 우크라이나랑 협상 합의 안 하면은 이 교역국들부터 시작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또 유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조금 이제 추세적으로 에너지 업종이 주도주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환경이 조금 이제 불확실성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처음부터 이게 오늘 이제 물가 얘기를 막 하잖아요. 미국은 뭐 실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안 오르면 인플레는 없습니다라는 생각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너지 업종을 누른다는 건 유가를 누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트럼프의 또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주일 남기고 다음 주에 물가 오를 거다. 그래서 금리를 못 내줄 거다. 이런 게 지금 팽배한데 가만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뭐 관세도 중요하겠지만 유가가 안 오르는데 미국의 물가가 오르겠어?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물가 데이터 발표될 때도 사실 전체 숫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도 시장이 되게 똑똑하니까 또 세부 지표 보면서 주요 상품 물가 이렇게 지금 튀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또 부정적인 걸 찾으려면은 또 긁어서 다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의 물가에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정말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가? 사실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배제하고 보면은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결국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결국은 된다. 결국은 될 거라고 우당탕탕은 할 수 있는데 이 결국은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지금 이 유가나 에너지 가격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게 물가에 대한 경계감들을 높여주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가격들에 세금이 붙어가지고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가는 사실 정책을 완화시켜주거나 정책을 변경하면은 사실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표가 실제로 나와가지고 시장에 부담을 주는 시점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시장의 충격이 정말 가해지면은 정말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bad is good 이 시나리오대로 트럼프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차트를 가지고 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 그 PPI 쪽에서 트레이드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 이거 뭐 PPI 지난달에 나왔을 때도 이제 일부 좀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트레이드 서비스. 트레이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그 구매해서 판매가로 연결되는 이 가격 상승률 정가 부분을 보는 지표라 보시면 되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가 지금 4월, 5월, 6월 그러니까 6월은 저희 지금 이게 표시가 안 된 건데 0.0이 나와가지고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은 0 밑으로 내려갔던 때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결국은 이게 마진을 뜻하는 얘기, 기업들의 마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구간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이 지금 일단 지난 4월부터 이미 좀 마이너스 영역들을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0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면은 일단 이게 오래 버티기는 힘든 시스템이다. 기업들은 어쨌든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을 보면서 계속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과정들이 뭐 하나씩 요인들이 더해지면은 일단은 물가는 지금보다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이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지표를 눈에 하나씩 볼 때마다 확인을 하고서 반응을 하는 이런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물가가 나왔을 때 일부 조금 이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은 분명히 좀 있긴 하다. 해석에 좀 다양성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데이터들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 FMC의 그 9월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밤 사이에는 엄청나게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쫙 무게가 실렸잖아요. 근데 지금 뭐 다양한 교체 이슈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고용 통계국 쪽에서 교체도 있는데 연준 안에서의 지금 교체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부의장 자리. 그렇죠. 그렇죠. 누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섀도우 역할을 좀 하면서 파월의 색깔을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고 이 시나리오가 펼쳐지는데 그것 때문에 확실히 뭔가 이런 정책 기조가 시장에 다르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일부 힘을 더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어쨌든 7명의 이사진에서 1명이 지금 이제 조기 사퇴를 한 거고, 사실 지금 쿠글러 이사 이제 사퇴한 이사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말까지가 임기였기 때문에 정확히 하면은 4번의 FMC를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4번을 먼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4번에 이제 참여를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됐는데, 일단 시장에서 조금 이제 금리 인하기들을 좀 더 키우는 부분은 이 쿠글러 이사가 어쨌든 약간 헉시한 멘트들을 좀 계속 꺼내놓던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꾸준히 좀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이 조금 이제 시장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좀 꺼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사실 뭐 파월 의장은 지금 트럼프랑 조금 이제 약간 이 반대 방향으로 좀 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이 트럼프가 원한 인물들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지금 월러나 보우만 부의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기조들이 좀 더 색깔이 좀 진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림 하나 좀 가져온 거 좀 같이 보시면은 이게 연준 인사들의 성향을 이제 좀 블룸버그에서 저희 정리해주는 이런 테이블이라 보시면 되는데, 저희 오른쪽에 한 4번째 포지션에 이제 쿠글러 이사가 원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포를 보시면은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도비시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중립 넷 뉴트럴 그 중앙선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의 분포가 훨씬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뭐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들 외에 관세의 영향들에 대한 경계감들을 아직까지 연준 인사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런 스탠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여기서 하나가 왼쪽으로 좀 더해진다라는 거는 일단은 기대감을 좀 높이는 이슈는 될 수 있겠지만 당장 통화 정책을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연준은 어쨌든 이 여러 위원들이 12명의 위원 인사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표를 던져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그렇게 또 현실화 가능성이 또 그거는 별개로 좀 봐야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도표랑 비슷한 거고, 또 갖고 오신 차트를 보면 이제 개개별로 연준 위원들의 성향인데, 사실 그들이 과거의 행적들을 쭉 모니터링해 보면 정말 급작스럽게 바뀌는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만약에 급작스럽게 바뀌려면 연준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바뀌는 게 아니고 데이터 디펜던시 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 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 중에 이렇게 확 바뀔 만한 거 물가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은 사실 고용하고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는 사실 결국 이제 소비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연결고리는 결국 소비로 가는 걸 거기 때문에, 사실 소비 같은 경우 소매 판매는 지난달에 사실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들이 지지난달부터 조금 이제 나타난 것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 소비까지 망가지면은 실제로 이게 관세 영향들이 물가 끌어올리고 고용 망가뜨리고, 그리고 또 소비까지 망가뜨리면은 전체적인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 이게 사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이긴 하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일단은 연준 인사들도 어떤 거를 먼저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확실히 좀 커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 지금 근데 사실 시장이 좀 빠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많이 올라와기도 네. 했다라는 그 부담, 밸류에이션에 대한 네. 부담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꾸준히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던 포인트들이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EPS 추정치들,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들, 실적이 계속 떠받쳐 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시켜주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차트를 또 하나 같이 준비한 걸 좀 같이 보시면은 이게 S&P 500이랑 나스닥 이 PR,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PR 기준, EPS 기준을 차트를 좀 제가 준비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타이밍 자체가 이 변수에 좀 취약해질 수 있는,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영역에 좀 도달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S&P 500 같은 경우가 7월 25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이 진한 녹색선의 PER인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뭐 팬데믹 때로 가면은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고 22배, 그러니까 22.5배에서 사실 저항선 역할들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게 7월 말에 이제 22.5에 한번 터치를 하고서 지금 조금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제 터치를 하는 이런 시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27.5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항선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밸류션이 조금 이제 접근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뭔가 불확실성 요인들이 나오면은 이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국면에 좀 들어와 있다는 것들도 약간 이제 8월 달에 좀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난 1분기 실적대를 보면은, 지난 분기 실적대를 보면은, 이게 사실 4월 달에 이제 실적 추정치들이 좀 하향 조정되다가,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이제 5월 말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때, 그때 정말로 이제 또 큰 실적 추정치들이 상향되는 기조들이 같이 나오면서 주가 한번 또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네. 뭐 이런 과정들이 8월 말에 또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또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추정치들이 전부 다 상향 조정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확신을 갖게 되는 이런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말에 있으니까 네. 그것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네. 여기 저항선에 부딪힌 밸류에이션 랩을 보면 이걸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꼭 그 타이밍에 꼭 두드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멀리 가려면,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이렇게 혼자 쭉 가고 네. 멀리 가려면 뭔가 하나 떨치고 가야 된다는 게 네. 여지없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금 떨쳐야 되는 거냐? 네. 그러려면 뭘 떨쳐야 되는 거냐? 한번 그러니까 조정을 크게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불안감을 안고 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게 주가지만 계속해서 야금야금 가면 멀리 못 간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빅테크들 지금 한 5개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메타나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 실적 발표를 했고 이게 결국은 저희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로 지금 구분을 하는 AI 쪽의 이제 모멘텀들, 테크 쪽의 모멘텀들을 가장 또 많이 끌고 가는 기업들로 볼 수 있는데 아마존을 제외하면은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이제 플랫폼 싸움에서 조금 이제 밀리고 있는 성장률의 좀 그 증가율에 좀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나머지 두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KPX에 대한 부분들도 늘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 클라우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률이 굉장히 또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사실 뭐 잠깐의 이제 기간 조정 같은 그림들이 중간중간 계속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적 추정치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상향에 대한 그림들을 좀 더 그려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경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뒷그림까지 보면은 지금 사실 오히려 그 4월 이후로 보면은 미국이 월드 인덱스나 뭐 선진국 내에서도 사실은 반대로 더 우위를 보이는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게 뭐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차트를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선을 쭉 그려보면은 이게 추세는 꺾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위의 시장 분위기는 이 테크니컬하게도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저희가 좀 같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해 내두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따져봤습니다. 결국에는 밀리면 사야 하고 앞으로 미국은 그래서 미국이니까 간다로 봐야 하지만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해야 될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또 박순시 실장님이 주 영역이 또 ETF 쪽이시니까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ETF를 베이스로 한 전략을 좀 꼼꼼하게 세워주시죠. 그래서 ETF를 사실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뻔하게 말씀드리면 뭐 사실 많이 아실 안 됩니다. 네. 뻔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뻔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뻔이 그 뻔뻔하기가 아니었어? 그래요? 뻔하게, 재밌게, 뻔하게. 예. 근데 종목들이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아니, 재밌게 해주세요. 재미없는 걸 재밌게 하시는 게 우리 박성기 실장님의 특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뭐 많이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 반도체는 뭐 사실 SMH 이런 ETF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ETF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또 많이 하시는 ETF, SOXL, 속슬 같은 ETF들,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있는데요. 사실 이런 구조는 사실 이제 또 많이 아실 겁니다. EIQ 뭐 이런 ETF들, AI 테마 ETF 이런 것들 많이 아실 거고, 뭐 THNQ 이런 좀 확장된 개념, 그리고 또 뭐 GAP처럼 전력 회사들에 투자하는 ETF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 주도주들을 좀 담고 있는 ETF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공격 앞으로를 계속 외친다고 하면은 계속 이제 그런 종목들을 계속 쌓아 나가시면 될 거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대응을 하고 싶다, 이런 그림들을 본다라 하면은 조금 이제 시장에서 못 보셨을 만한 종목들을 지금 저희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펀더멘탈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고 불확실성, 경제 불확실성 요인들이 자꾸 커지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경계감들이 커지고, 이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잘 버티는 애들은 그냥 단단한 애들,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튼튼하고 수익성을 꾸준히 이제 가져가고, 이런 기업들, 뭐 뻔한 얘기지만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이 일단은 실적을 주가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잘 해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또 저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퀄리티나 스타일 ETF들이 사실은 거의 크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 저희가 투자자들의 성향을 좀 많이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ETF 시장은 철저하게 개인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재미없어 하면은 사실 이 시장이 좀 크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이 퀄리티 컨셉의 ETF들이 사실은 그대로 스타일들을 녹여가지고 나온 ETF들이 거의 성공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시장에 상장된 게 이제 2종목 정도 있는데,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시가총액이 좀 작고요. 그래서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유동성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그 뭐 저희가 라이즈 버크셔 포트폴리오 뭐 약간 좀 돌려가지고 우량주 컨셉을 만들 수 있는 거, 원에 나와 있는 미국 빌리언웨어 이런 ETF들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이제 우량주 중심의 이제 ETF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퀄리티 컨셉은 사실 미국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저희가 접근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론이 좀 굉장히 길었습니다.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이런 건가요? 한국의 서학개미들의 패턴은 사실 보수적인 ETF를 라지캡이 아니고 스몰 미드캡으로 변동성을 매우 추구하면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그럼 뭐예요? 뭘 사야 돼요? 사실 국내 ETF 시장은 테마 ETF가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요. 오히려 해외 운용사들이 보면 미국 운용사들도 우리나라 테마 ETF 나오는 속도를 따라잡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외사들도 사실 우리는 서학개미들이 ETF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시아 대표 헤드들이 한국에 세일즈를 많이 오십니다. 뭐 아마 3프로에도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이런 가족들을 또 말씀을 나눠보면은 테마 ETF는 도저히 저쪽에서 오히려 속도를 좀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그쪽 말고 다른 걸로 경쟁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입니다. 뭐 레버리지 ETF는 한국 서학개미의 이 빠른 니즈를 맞추기 힘드니 미국은 오히려 더 힘들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엄청 키운다. 그 제도적인 차이를 좀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일 종목 ETF가 나오지 못하는 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한 ETF 안에 10개 종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이슈가 있고, 한 종목의 한도가 30% 상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일 종목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만든 ETF가 상당히 좀 만들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구조들을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일 잘 아시는 TSLL, 테슬라 레버리지 ETF, 뭐 그리고 또 사실 뭐 다음 주 CPI 나온 날 또 서클의 레버리지 ETF, 서클 레버리지가 나와요? 네, 나옵니다. 드디어? 네. TRX라는 운용사가 또 이제 되게 그런 빠르네요. 서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지금 사실 천당과 지옥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ETF 시장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기 때문에 서클 2배, 서클 2배 레버리지 ETF도 바로 지금 준비가 돼서 나올 거고요.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160까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3-4배 빠진 건데 저희가 일단은 이 변동성을 한번 눈으로 봤으면은 이게 또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을 분명히 야수의 심장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거는 한 배 말고 난 2배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종목을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니즈들이 운용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포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다양성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 ETF 시장은 이 롱숏 ETF도 헤지펀드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는 안에다가 하나씩 전략들을 다양하게 가져간 ETF들도 있는데 먼저 이제 FTS랑 CLS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롱숏을 구축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 안에서 이 ETF 포트폴리오 안에서 롱도 잡고 숏도 잡아가지고 이게 주가가 움직일 때 이제 양쪽으로 이제 헤지펀드 전략이죠, 전형적인. 그래서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 그리고 또 재무 안정성이 좋고 수익 안정성, 회계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PR 기준으로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 롱 포지션들을 구축하고 당연히 상태가 좀 안 좋은 기업들,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기업들은 숏 포지션을 잡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 롱과 숏, 그 왼쪽 차트 보시면은 롱의 비중이 좀 더 크게 실어놨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은 결국은 상향할 때, 상승할 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대비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롱 포지션들이 또 같이 잡혀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옆에 보시면 이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만한 여지들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업들은 이제 숏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가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CLS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은 이게 지금 뭐 PE랑 PBR 차이에서 이제 지금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 CLS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보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베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롱 포지션에서 조금 이제 줄여놓기 때문에 CLS는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 기업 구성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경제 불확실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변동성이 생겼을 때는 좀 잘 버텨낼 수 있는 전략들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또 퀄리티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또 다양한 컨셉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 별로 없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 퀄리티 컨셉을 또 여러 가지 쪼개놨습니다. 스타일을 가미해 놓은 전략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QUAL이랑 SPHQ는 그냥 포괄적인 퀄리티 ETF. 퀄은 많이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 종목들은 저희가 조금 이제 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퀄은 사실 뭐 퀄리티에 너무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티커에 이제 이름을 성격을 캐릭터를 좀 이렇게 넣어놓는 이런 이제 그림들을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 QL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많이 알고 계시는 퀄리티 ETF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QL이 이 밑에 쭉 보시면 AUM 그 시가총액이 운용이 훨씬 큽니다. SPHQ보다.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도 약간 좀 대표성을 띠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징은 이제 QL이 조금 더 약간 테크 기업들의 비중을 SPHQ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M7 종목 ETF인데요. 구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수는 사실 100개가 넘기 때문에 분산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을 굳이 찾는다라고 하면은 약간 성격 자체가 SPHQ가 조금 더 방어적인 성격을 가져가는 그림들이 있고 QUL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좀 이렇게 성장주를 좀 더 담아놓은 이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XMHQ랑 SHQ 같은 경우는 중형주와 소형주로 나눠서 여기서도 조금 더 뭐 적극성을 좀 키울 수 있는 반등할 때 시도를 뭐 어쨌든 소형주들이 좀 더 베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져가는 컨셉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금 이제 QGRO, JOT, 뭐 QDF, QDIV 같은 경우는 뭐 여기다가 스타일을 더 가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은 이제 이 포괄적인 부분들이랑 크기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봤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정말 이렇게 스타일을 좀 가미해가지고 QGRO 같은 경우는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로스가 들어갑니다. 성장주 중에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량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QGRO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QGRO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미국 시장은 아시다시피 성장주가 지수를 결국은 끌고 가는 뭐 장기 트렌드상을 너무나 명확하게 저희가 확인했던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퀄리티에다 그로스를 조합을 해놓으면은
사실 지수보다 아웃퍼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JOET 같은 경우는 사실 JOET를 저희는 이제 QEL이나 SPHQ보다 더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 퀄리티 모멘텀이라 ETF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JOET 같은 경우는 모멘텀 플레이가 같이 들어갑니다. 모멘텀 플레이요? 그러니까 추세죠.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이게 사실 원래 모멘텀 스타일 ETF 중에 이제 미국에 상장된 가장 큰 ETF는 사실 MTUM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게 또 모멘텀을 가지고 네. 티커를 만든 ETF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의아한 부분은 MTUM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 주기가 6개월로 조금 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장기 추세를 이제 따라가는 이제 구조라 보시면 되는데 JOET 같은 경우 분기로 모멘텀을 다시 리밸런싱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모멘텀 추세를 좀 따라갈 수 있는 특징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JOET 같은 경우는 퀄리티와 모멘텀들을 추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 흐름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빠르게 캐치업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게 거의 뭐 추세 추정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사고 네. 떨어지면 팔고. 그렇죠. 사실은 그런 플레이들이 가장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모멘텀의 정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QDF랑 QDIV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장을 방어하려고 하면은 배당을 또 빼놓고 저희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QDF랑 QDIV 같은 경우는 그 종목명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이 디비던드가 들어가 있는 이런 컨셉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 조건이 좋은 기업들 중에 퀄리티를 같이 고려한 사실 뭐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재무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는 구조들도 뭐 가장 일반적인 거고 또 다만 이제 또 수익이 정체된 상황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익 쪽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나온 ETF가 이 두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DF가 좀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배당과 퀄리티를 같이 고려한다라면은 이 QDF를 좀 선택하시는 게 투자하실 때 좀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을 전체 커버하는 뭐 스파이나 뭐 VO나 다양한 종목들을 투자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S&P 500보다 조금 더 성장성을 좀 담보해서 혹은 이제 뭔가 이 모멘텀을 확실하게 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집중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체리피킹 하는 것처럼 종목 ETF 골라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ETF 시장을 보시면은 이게 사실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는 그림들은 사실 이게 ETF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구나를 좀 볼 수 있던 그림들이 몇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2022년에 사실 주가 조정이 상당히 컸을 때도 이 미국 ETF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금이 저희가 주간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팔로우하면은 이게 한 1년에 한 5번 정도만 주간 기준으로 자금이 빠져나갔었고 계속 돈이 들어오는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뭐 4월 달에 조금 이제 부진했었고 충격을 좀 가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시장의 자금 흐름들은 사실 이렇게 크게 빠지는 그림들도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또 종목별로 수급을 좀 더 체크해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뭐 스파이라던가 뭐 VO, IVV 이런 지수 대표 ETF들, QQQ라는 이런 ETF들 이런 것들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은 또 사실 종목이나 섹터를 좀 이렇게 피킹하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수로 가는 경향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섹터를 좀 키워가지고 네. 뭐 XLK 같은 이제 기술주 ETF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또 나오는 종목들 이제 그 커버드 콜을 극대화시킨 ETF들이 있습니다. 뭘 해도 그냥 이게 평범한 일은 안 좋아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커버드 콜을 극대화한다는 건 네. 계속해서 많이 올랐으니 네. 나중에 콜옵션을 사서 보험성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네, 네. 단기적으로 뭔가를 그렇습니다. 노리는 이게 거죠. 이 일드맥스라는 운용사에서 나온 ETF 시리즈들이 있는데 이 ETF들의 특징은 이게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의 포지션도 옵션을 합성해가지고 만들어 놓기 때문에 네. 이것마저도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ETF들의 특징은 사실 그냥 뭐 대부분 이 연 기준으로 보면은 배당 수익이 대충 100%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저도 뭐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제 이 종목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중간중간에 이제 듣게 되는데 네. 네. 사면은 한 달에 뭐 10%씩 배당을 준다. 뭐 이렇게 네. 한 달에? 예. 네. 그렇게 혹하죠. 혹하는 일부, 맞습니다. 일부. 혹하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버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은 원금, 그러니까 얘의 그 자본 차익은 차손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다는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횡보나 뭐 주가 상승기에는 배당을 어느 정도 쌓아가면서 이 손실 나는 부분들을 방어하고도 남는 배당을 주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신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주가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럴 때는 사실 얘 가지고 방어하면 안 된다는 것들은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다들 그런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다 투자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커뮤니티에서 정말 다 서로 빠릅니다. 공유하시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종목들 정리를 하다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게 신규 종목, 사실 그 서클도 저희가 7월 초에 방송할 때도 네. 서학게임이 상반기 종목들 정리하는데 서클이 그때 6인가에 올라와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빨라요. 예, 빠릅니다. 그리고 사실 주변에도 보면은 서클 상장할 때 밤에 남아가지고 이거 서클 상장 올라오면 살려고 대기하셨던 분들이 주변에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장은 네. 상한 하한 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코인 하는 것처럼.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뭐 이슈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네. 간다. 그쵸. 라는 생각에 네. 내 뭐 하루 안 자는 거는 네. 괜찮다. 저거 사실 또 이게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게 상장하는 날 몇 시에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죠. 근데 네. 잠을 안 자고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면서 예, 그걸 또 결국은 사고 뭐 이런 분들이 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다 빠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국장이 빨리 네. 5천 가야지. 이거 밤잠 우리가 안 설치죠. 이렇게. 더 설칠 것 같은데. 왜요? 네, 국장 5천 갔으면 미장 더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서클 인터넷 상장할 때 네.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젠 대장 우리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인 기업이 미국의 규제 무대에서 네. 등장한다라고 하면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수많은 알트코인과 이런 코인들이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청 주시했던 네. 그런 기억도 있는데, 어쨌든 서클 인터넷의 레버리지 상품이 언제 나온다고요? 8월 12일 날 상장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8월 12일이 되게 중요한 날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날이 소비자 물가 상승도 나오고 미국의 경제일도. 그렇죠. 사실 또 저희가 말 안 했지만 미중 그 관세 협상의 이제 기한도 거기 또 붙어 있기도 합니다. 네. 네. 90일 연장. 자, 서클 2배짜리 나오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위험하다라고 해도 뭐 알아서 다 매매하시겠죠. 예, 지금 서클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레버리지 상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서클이 요새 이렇게 떨어지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변동성, 그 가운데 있어서의 전략 이야기 드렸고,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변동성을 딛고서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발빠르게 8월 시장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 박승진 실장님이 또 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 박승진 실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미국 투어 8기 모집 소식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만약 갈 수 있으면은 가고 싶어요. 예, 저희 집이 이제 추석에 항상 전을 부치고 송편을 함께 도란도란 먹고 하는 그런 차례 문화가 있거든요. 좋네요. 예, 네. 차례 문화가 없는 분들 혹은 상관없는 이제 종교이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빨리 떠나세요. 요거 이제 사실 지금 추석 연휴에 여행 예약하려고 하면은 못해요. 일단 하려고 해도 가격이 엄청 비싸죠. 저희는 미리미리 좌석 확보 다 해뒀고요. 호텔 예약까지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투어가 아니고요. 7대 뮤지엄을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아트앤 뉴욕시티라고, 아트앤더 시티, 뉴욕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가죠. 아트앤더 시티라는 주제로 전원근 교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에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